제2회 지역언론 톡파보기 지톡! 부산민원연 박정희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문미진입니다. 네, 김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론계의 핫이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8인 협의체가 구성돼서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논의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쟁점, 사무국장님과 문미진 팀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언론중재법은 언론에서 많이 언급은 됐지만 법안 이야기라서 생소하기도 하고 또 쟁점 사항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언론중재법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언론중재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저희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 만두 파동 이런 거 아시잖아요. 언론이 과도한 보도로 인해서 그 업계 자체가 완전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부분들처럼 언론 보도를 통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입은 시민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2005년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가 오보라던가 아니면 좀 악의적인 보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도로 마련되었는데 막상 일반 시민이 사실 이 절차를 거치는 게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문턱이 높다 또는 그렇게 내가 이제 청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또 너무 적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미디어 환경이 엄청 많아졌고 그런 걸 통한 피해도 굉장히 많은데 아직 이 법이 그런 걸 다 담지를 못하고 있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구제에 초점이 맞춰진 그 개정안이다라고 이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도 같은데 국회에서는 물론이고 전문가들, 특히 언론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시민의 피해를 좀 구제한다라는 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책임을 좀 중하게 묻겠다 또는 언론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또 자칫 양날의 검처럼 되어서 언론의 이제 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알 거리가 침해된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좀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법률안 중에서도 특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먼저 열람 차단 청구권은 언론 피해자가 해당 기사에 온라인 열람을 차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요. 앞서도 말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은 실질적인 구제 방법이 좀 부족하잖아요. 확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한번 만들어진 기사를 다른 언론들이 2차 가공, 3차 가공해서 더 피해가 확산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원보도를 좀 그나마 좀 차단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네, 조금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는데 그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많이 없어서 마련된 그런 법안 같은데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기사 열람을 차단한다면 딱 드는 생각이 기사를 삭제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삭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 소비자가 접근하는 걸 막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진짜 문제적인 보도가 아니라 좀 비판하는 보도, 권력을 비판하는 보도라던가 기업을 이제 감시하는 보도조차도 이제 열람 청구로 통해서 비판이 좀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 우려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의 감시 기능인 권력 비판이나 의혹 제기가 포함된 보도도 또 삭제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언론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라는 게 이제 언론계의 비판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런 우려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긴 하는데 사실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이걸 신청한다고 바로 삭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고 설령 이제 심의를 통해서 차단을 결정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차단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은 되어 있는데요. 좀 심한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이 이 피해자와의 협의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 심의를 통해서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핫한 좀 논쟁거리인데. 네네. 어쨌든 이게 그냥 뭐 보도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거니까 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요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론이 그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중과실 수준 정도로 조작 보도를 할 경우에 이 피해를 입은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 내용에서 근데 그러면 허위 조작 보도는 뭐냐?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또는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부분도 어떤 걸 추정할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포괄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언론의 뭐 취재와 가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대가 심한 이유는 그 보도에서 사실과 또 의견을 구분해내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주장이 허위인지 또는 진실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어려워요. 또 특히 이제 내가 보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억울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검찰 그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문건 생성자 그 자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이거를 허위 조작 보도라고도 이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약간 권력자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골자인 것 같은데요. 반대 의견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럼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제도가 아직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서 시작한 우려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 법률 개정안을 뭐 만드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지 이 법률 자체를 폐기시키거나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는 각 뭐 규정이라든가 각호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뭐 언론사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을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면책장을 규정한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뭐 또 다른 더 완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이제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보완책을 내고 있습니다. 개정안 자체를 폐기하지 말고 논의는 하되 개선하자. 개선하자 뭐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시민의 피해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님? 그건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시민의 피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시민들의 사례 건수입니다. 2008년에는 954건이었는데 10년 뒤 2019년에는 3,544건으로 급증을 했고요. 2020년에는 3,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을 신청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원고 승소율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인용액들을 보면 오히려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원하는 시민들은 느는데 오히려 그로 인한 승소율이나 배상액은 낮아지고 있다. 약간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 평균값을 보면요. 2010년에는 2,424만 원, 2012년에는 1,000만 원, 2018년에는 350만 원 정도였고 2019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값이? 네, 그렇죠. 10년 만에 거의 뭐 4분의 1토막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론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배상의 기준이나 이중 처벌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 피해 구제는커녕 이게 변호사 비용 대기도 좀 벅찬 액수이고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책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게 시민 피해를 다루는, 그러니까 시민 피해 구제를 다루는 법인데도 실제 시민들은 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관련 보도들이 정치권의 정쟁 위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미디어연도 주로 뉴스 모니터를 하니까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보도들은 좀 어땠는지 살펴보셨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보도 대부분이 쟁점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당사자인 언론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을까? 약간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 당사자니까 그런 보도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봤을 때도 그 저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여러 시민들의 어떤 피해 사례라든지 아니 원고 승소율이 낮다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들이 굉장히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걸 좀 빅데이터 분석 빅카인즈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통해서 좀 봤는데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언론중재법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석 달 동안 관련 보도는 무려 3,753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 8월에만 언론중재법이 이슈가 된 그때에만 3,296건의 너무 심한 보도 거 건수가 있었습니다. 1기간에 다 네, 보도됐다. 그냥 뭐 몰아친 거죠. 그래서 그 주요 일간지 가운데 중앙일보가 220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세계일보가 204건, 조선일보는 195건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뭐 동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뭐 국민일보 이런 식으로 다 100건 내외의 보도 건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 경향신문은 134건, 한겨레는 94건이어서 주로 보수 언론이라고 부르는 언론사들이 좀 더 많이, 2배 가량 더 많이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 내용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 다 같은 반대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논쟁 차이가 있었는데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언론 개혁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이 방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기사들이 좀 있었고 특히 한겨레는 언론 개혁 과제 중에서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올해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보수 언론에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응에 동의하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주로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법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현재 정권의 어떤 정파적인 이런 정쟁적인 법안이다. 라는 그런 논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것에도 조금 차이를 보였는데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언론 피해 구제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오남용 소지가 없는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고요. 보수 언론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네. 보수 언론 보도의 특이점은 보수 언론에서 좀처럼 인용하지 않는 언론학계와 언론단체, 언론 시민단체를 인용한 보도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진짜 이례적으로. 네, 정말 이례적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일보가 언론중재법 반대의 근거로 정의당의 목소리를 상당수 인용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해서 저희 보고서에서도 이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중동에서 보도 건수도 있지만 언론 자유라는 키워드로 사실 보도가 나온 게 거의 아주 드물다고 저희가 우리 알고 있죠. 10년 이상 전에 한번 나오고 네네.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언론 자유를 키워드로 쓴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좀 공론화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다양한 그 지점들을 다 보도를 해야 되는데 언론들조차도 사실상은 굉장히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언론중재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네, 어쨌든 그 피해를 입은 시민, 또 미디어 소비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쉬움이고요. 또 세월호 이후에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뚜렷하게 변화가 이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체감하지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이 또 그동안 이러한 언론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라는 이제 또 시민들의 좀 의구심이 있고 이게 또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반대도 해야겠지만 언론계에서도 저널리즘의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좀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여당이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법 자체가 뭐 완벽한 법은 아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효과가 강력하되 요건을 명확해야 하고 이제 징벌적인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둘 다 좀 잘 안 된다. 실효성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언론 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게 둘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개선을 계속 해 나가되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자라는 것에 가장 초점을 두고 정치권, 언론 또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안의 방향은
시민의 피해 그리고 실효성 요 네, 두 네, 키워드로 네. 가면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언론중재법의 쟁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수고해주신 국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김보영 김보영 활동가 대표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지금 촬영을 네. 맡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